자, 조금만 더 볼게요. 52페이지로 갑니다. 5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공간성이라고 나옵니다. 출제 비중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개념 정리는 하고 갈게요. 자, 토지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지입니다.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자, 이 토지의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고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건축물 세울 수 있죠. 그렇습니까? 작물도 경작할 수 있겠죠. 그럼 땅 속으로도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땅 속으로는 표현 그대로 그냥 지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혹은 지중 공간이다. 땅 속으로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땅 속에 지하수가 있으면 개발해서 이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공중 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겠죠. 즉 건물을 높게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중으로 향하는 공간 표현 그대로 공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가지입니다. 자, 수평 공간이 존재하니 공중 지하가 있는 거니까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3차원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자, 다시 또 물을게요. 토지 가격이 5억 원이랍니다. 5억 원의 의미를 읽읍시다. 칠판 보고요. 5억 원의 의미는 흙값이 5억이다? 아니다. 토지의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의 가치의 합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토지의 가치는 높게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3차원 입체 공간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개념은 첫 시간에 했던 개념 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OX 숨도 안 쉬고 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토지의 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의 효력의 범위는 공중 지하로 무한정 확정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정의를 하기를 소유권의 효력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상하에 미친다고 합니다. 상하라는 얘기는 어디고 공중, 지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학개론 표현을 해석을 하면 경제적 이익이에요. 경제적 이익, 용도적 있는 범위로 한정하겠다. 되돌려 말씀드리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소유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공간 가치 개념은 절대적이고 고정적 개념일 것이다?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체 개념은 시대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도심의 토지와 외곽의 토지 같은 면적이면 어디가 비싸요? 왜 비싸요? 여기 있어요. 공간의 활용도가 더 높게 인정이 되면 도심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물리적 실체가 아닌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공간의 활용도가 높으면 부동산 가치도 높게 인정이 되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토지가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되돌려서 토지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표가 보입니까? 그럼 공중으로 향하는 공간은 공중 공간이라고 하면 되고 땅속은 지하 공간이라 하면 될 건데요. 정당한 이익이 보입니까? 그게 뭐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확장되는 게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 소유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지문 확인할게요. 맨 위로 올라갑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자, 토지의 지표 공간인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 공간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별표 가시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 단서가 붙었죠. 가치가 인정이 되면 소유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되돌려 말씀드리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유나 이용 대상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즉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다음 줄 토지에 소멸하지 않아서 영속성이 있죠. 공간 가치 개념이 성립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1번으로 가서요. 타이틀에 보시면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되어 있죠.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공간적 범위. 이 공간적 범위를 이제 보게 되면 민법 지문이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밑줄 갈게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쓰고 있죠. 상하는 뭐고? 공중, 지하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정당한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란 말입니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해요? 입체적 동그라미 치고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소유권의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다? 아니다. 끊고 사회적 통념이나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공간가치 개념은 고정적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 끊고 시대와 장소, 나라,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별표, 학교로운 기본 지문. 그래서요. 그게 죽인지 밥인지 모르더라도 시험장 지문에 혹여 고정적, 경직적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숨도 안 쉬고 엑스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변한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O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어떤 현상 원리라는 게 고정적, 경직적이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얘기니까 학계론 전 분야에 이런 질문 나오면 O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더라도요. 하나 이런 식입니다. 등등등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O의 X. 이게 X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뭐 하면 되는 겁니다. 차후에 여러분이 공부하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이런 관점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다 X, 다를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차후에 볼 거니까 오늘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할 것은 부동산의 가치는 읽으세요. 3차원 입체 공간의 합을 무엇으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을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용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높게 형성될 수가 있더라. 도심의 토지가 비싼 이유는 공간의 가치가 더 높게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정의가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간의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총론 내용은 이번 달에 볼 건 다 봤습니다. 책은 쭉 넘어갑니다. 90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90페이지. 92페이지. 건너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전부 하게 될 거니까. 그럼 92페이지가 경제론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경제론인데 수업에 들어올 때는 항상 저는 뭐 보시라고 그랬어요? 단원 길라잡이 있죠. 거기를 한번 꼭 읽고 들어오시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넘겨서요. 2장을 넘겨보세요. 다음 주에 공부할 걸 선행학습을 할 겁니다. 조금만 다를 거니까요. 이 편의 1장이 쓰실 거 없습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그냥 수요 공급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붙었어요.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을 시험 문제 5, 6문제를 묻기도 합니다만 이 내용이 3주차에 공부하는 3편 부동산 시장론에 그대로 접목이 되고요. 1월 마지막 주에 공부해야 할 4편에도 접목이 됩니다. 4편 부동산 정책론에도 그 논리적 구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학습은 수요와 공급 이론입니다. 이걸 제가 안 좋게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 이론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해버리면 1월 달 내내 머리가 아파지고 부동산 학계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괴론이라 그래요. 괴론이 돼버리면 괴론이 안 되려면 오늘 마지막 시간과 다음 주 할 것들을 정리를 잘 해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을 왜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를
수요와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을 정의를 해야 될 거니까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동네 마트, 백화점도 시장이죠. 그렇습니까? 남대문 시장입니다. 자, 그럼 시장을 정의할게요.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요.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소비자. 예, 바꿔 쓸게요. 자, 수요자입니다. 파는 사람 공급자입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결정되는 곳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곳을 뭐라고 한다? 시장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 파트에서 일정한 조건이 나와요.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이러한 전제 조건을 줍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을 안 주면 이것저것 전부 고려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불변이다,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 개념을 공부하시면서요, 부동산을 소비재 공부한 적이 있죠. 소비재와 상품을 접근했습니다. 자, 소비재가 뭐였던가요? 공부했던 표현으로 그새 다 소비재, 소비하는 재와 주관적인 만족을 효용. 자, 효용을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되죠.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하고 소비재라고 했고, 상품은 공급자가 이윤 창출이라 했죠. 이것을 위해서 공급자 상품을 판매에 공급하였다면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동산이 자산의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건 무시하고 일단 부동산을 소비재와 뭘로 접근한다? 소비재로 접근합니다. 자, 소비자의 소득, 예산, 소득이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가정 속에 출발할 거니까 이제 다른 거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피를 소비재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자, 커피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다른 조건을 일정하고 커피 가격을 앞으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니까요, 2,000원짜리가 3,000원으로 상승하면 커피를 더 마실래요? 양을 줄일래요? 줄여야 되죠. 자, 커피의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조건 얘기 붙었어요. 다른 건 고려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커피 가격이 올라도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되면 커피를 더 마실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거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뭐만 가지고? 가격만 가지고. 합리적 소비자는 본인의 무엇을 위해서 행동한다? 효용. 그러니까 재화가 비싸면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럼 재화의 가격, 프라이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하겠습니까? 2,000원짜리가 1,000원이 되면 커피 소비량을 늘릴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가격에 대한 합리적 소비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 현상을 수요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겁내하지 말고요. 수요 법칙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합리적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둘 중에 원인이 뭡니까? 가격입니다. 가격이 원인이죠. 그럼 수요량이 결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다, 음의 관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되묻습니다. 자, 수요량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괜히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수요 법칙이 심오한 의미가 아니고 합리적 소비자, 여러분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고민이 필요하신가 봐요. 합리적 소비자는 본인의 효용이 주 목적이라 그랬으니까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수요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라고 하는 것이지 수요량과 가격이 반비례라고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에 실패하신 분 상당수를 제가 되물으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반비례만 알고 있어.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 전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그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뭐다? 합리적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게 수요 법칙이라고 했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라고 했습니다. 자, 공급으로 갑니다. 이제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판매업자는 돈 됩니까? 안 돼요?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2,000원이 3,000원 되면 돈 되죠? 그럼 커피의 공급량,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증가시킬 것이고,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공급량을 감소시키겠죠.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요. 아니 돈을 더 벌려면 가격이 내려갈 때 더 팔아야 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합리적 생산자는 가격이 오르면 돈 되죠. 공급량을 늘리고 하락하면 공급량을 감소시키더라. 자, 그러면 위에서 이 현상을 수요 법칙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쉬워요. 개론이요. 이거 뭐라 그래요? 공급 법칙. 이제 읽어보세요. 가격과 공급량 이제 뭐라고 하면 돼? 비례의 관계 혹은 정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호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제가 분명한 건 가격이 수요량에 가격이 공급량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여기 봐야 됩니다. 이 결정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이제 네 글자로 자원배분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원배분이다. 그럼 정의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는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것 시장인 거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이것만 가지고 4시간 동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못 내버리면 뭘 공부하는지 모르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니까 시장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원 배분 기능이다 하겠단 말입니다. 1월 달 내내 이 용어가 나올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이게 뭐냐고는 안 묻는데요. 저게 뭔지 정의는 못하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틀을 정의해서요.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심오한 의미가 아니고 가격에 대한 합리적 소비자의 행동, 생산자의 행동을 수요 법칙, 공급 법칙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럼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시험장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프를 해석은 돼야 되는 겁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이제 가격과 수요량을 표기할 건데요. 종축이고 횡축이라고 하죠. 세로축, 가로축. 집중해야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종축에다가 원인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가격입니다. 프라이스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 0 할게요. 그럼 횡축은 수요량 하면 되겠죠. 횡축은 수요량 쓰고 양은 영문으로 Q, 퀀터티라고 합니다. 발음 안 좋으니까 흉보지 말고요. 자, 가격이고 여기 양이에요. 그러면 위아래 움직이는 건 뭐예요? 가격의 상승, 가격의 하락이라고 했고, 여기 0이라 했으니까 양의 증가, 양의 감소라고 합니다. 가령요, 커피 가격이 2,000원 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커피를 20개를 마시고자 한다 하겠습니다.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하면 더 마실 수 있다 그랬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요, 30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격이 3,000원 상승하면 비싸진 거죠. 이전보다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10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점 3개가 보이나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 점 말고도 각 가격에 해당하는 각 수요량을 점을 찍으면 이 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존재하겠지요. 그렇겠습니까? 이 점들을 쭉 연결해서
우리 앞으로 D0라고 쓰고 D0는 디맨드의 약자입니다. 영어 잘 안 물어볼 거니까 그럼 이 D0를 우리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을 단순화하면요. 최초의 점에서 자 가격이 상승하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어디로 가고요? 좌측으로 점 찍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점 찍고 그럼 점 세 개의 똑같은 모습이 되죠.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 그래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지요. 어떻게? 오른쪽으로. 그래서 수요 곡선의 형태는 앞으로 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뭘 심오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합리적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을 뭐라고 썼고 수요 법칙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걸 수요 곡선이라 한다는 얘기 별것도 없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이제 Q 또 공급량 할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자 재화의 가격이 2,000원을 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20개를 공급하고자 한답니다. 가격이 1,000원 하락하면 돈 안 되죠. 공급량 뭐하고? 고민하면 안 돼요. 이윤국대의 목적이라 했으니까 감소해서 10개라고 하겠습니다. 3,000원 상승하면 돈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공급량은 뭐 할 거고? 늘어날 거니까 30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나는 점 3개가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일일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가격에 해당하는 각 공급량을 점을 찍으면 역시 여기에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들을 쭉 연결해서 우리는 S0라고 표기하고 S는 서플라이입니다. 공급 곡선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갈게요. 자, 최초점에서 가격이 상승했죠. 공급량 뭐하고? 증가하고 점 찍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그럼 점이 3개 나왔잖아요. 연결하면 똑같은 모습이 된 거니까 공급 곡선은 어떤 모습이다? 상향하는 형태를 나타내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본 원리를 지금 정리를 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 기본 틀이 정리가 안 되면 다음 주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니까 심오한 의미를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합리적 소비자, 생산자 행동, 가격에 대한 행동을 뭐라고 쓰고 수요 법칙, 공급 법칙 했고요. 수요 법칙 그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 수요 곡선 표현한 것 공폭선입니다. 쉽지요잉. 안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불편해지냐면 생활 속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들어갈 때 기본 틀을 정리를 잘 해야 되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 볼게요. 가격 제로 여기 뭐예요? 양이에요. 그럼 수요량 공급량입니다. 우하향하는 거 요거 뭐라 그랬고요? 수요 곡선. 우상향 이거 뭐고? 공급 곡선. 둘이 만났지요. 종축을 뭐라고 했고? 가격. 횡축은 무엇이고? 양. 이 시장이에요. 읽을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는 여기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부동산 시장이라 한단 말입니다. 시장의 논리적 구조를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그 입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원리를 아셔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림을 주고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디냐면 96페이지에 보시면 책 출발하기 전에 맨 위에 있죠. 9줄 있나요? 9줄? 하나, 둘, 3, 9줄 있죠. 여기 별표에서 꼭 읽고 들어오셔야 돼.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한번 읽고 들어오시고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98페이지 가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이제 98페이지에 가면 괄호 3번 수요 법칙 있죠. 있나요? 동그라미 치고 괄호 4번 뭐가 보이고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수요 법칙 그림을 그린 게 뭐예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꼭 한번 읽고 그래프 한번 보고 들어오실 필요 있습니다. 책 넘깁니다. 107페이지 갑니다. 107페이지를 가시면
괄호 3번 상단부에 뭐가 보이고요? 공급폭선 동그라미 치고요. 괄호 그 봉급법 치고 그림 그린 게 뭐다? 공급 곡선입니다. 4번 동그라미 치고.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는 꼭 한번 읽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논리적 전개를 출발을 잘못하면 온통 머리가 복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학개론이 궤론이 되냐 안 듣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본톤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부동산을 뭘로 본다? 소비재로 본다. 자 갑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 걸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그림 그리는 거 수요, 곡선, 우하하는 형태.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무슨 법칙? 공급 법칙.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림 그린 게 뭐다? 공급 후곡선 어떤 모습? 우, 상향.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만 공급량과 가격을 비례 관계라 읽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 그렇습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써버리면 논리가 복잡해져 버립니다.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정확한 개념 잡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은 그 14시까지예요. 2시까지 할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좀 훈련이 됐을 것 같아요. 점심을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한 12시 반 1시에 드셨을 건데 또 훈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공복 때문에 집중이 안 되신다고 하면 중간에 그 간식거리 준비를 해오세요. 그래서 좀 공복기를 때워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